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이슨 생커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미디어숲이란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고 2020년 5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00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제이슨 생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3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예측가로 불립니다. 이 중에 유로화, 영국 파운드, 러시아 루브르, 중국 위안화,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금 가격, 산업 철강의 가격, 농산품 가격, 미국의 일자리 등 총 25가지 평가 기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가 내놓은 분석들은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등에 실렸으며 CNBC, CNN, ABC, MBC 등의 방송국에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일의 미래, 블록체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양자 컴퓨터, 데이터 분석, 예측, 가짜뉴스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나토 및 미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출간 도서로는 총 21권 정도가 있고요. 이 중에 11권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서인 애프터쇼크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학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즈니스와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충격을 입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나 교육, 건강관리, 공급망을 비롯해 일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등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위기 관리가 좀 쉽지가 않을 뿐더러 미래를 보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만 할까요? 이 책은 코로나의 경험이 미래의 직업, 교육, 건강관리, 공급망을 비롯한 여러 핵심 분야와 산업에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과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그 이전과는 절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세계의 경제, 사회, 기업계에 밀어닥칠 장기적인 중요한 변화와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를 정말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을 가거나 밖에 나서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는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쇼핑과 소비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민간 소비로 견인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꼭 필요하지 않은 대면 서비스 직업은 대체로 위태롭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직업들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언택트, 비대면 직업과 공급망과 관련된 그런 직업들은 조금 더 생겨날 텐데 이러한 과정은 일정 기간 계속될 것으로 바라봅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기술의 발전과 혁신 덕분에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한 가지는 전자상거래와 재택근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구직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데 있어 거부감이 없어졌고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책을 통해서 손해줄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기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이나 교육, 경제적인 결과를 향상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닥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팬데믹은 반면교사로 작용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는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사람들이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의료 분야의 전문직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며 전공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직장을 잃었거나 잃을 위험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 혹은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위해 기술이나 전문성을 다시 갖추려는 이들이 커리어 변화를 생각하면서 의료 및 보건 분야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 의료 분야에 종사하길 희망할 수도 있고요.
팬데믹에 맞서서 더 나은 공중보건에 기여하고자 의료 분야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의료 분야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덕스러운 금융시장, 팬데믹의 위험성과 자동화 시대에 변하지 않을 기회의 직업이자 분야인 것은 정말 분명하고 앞으로 오랜 기간 변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개인 간병 보조원, 정규 간호사, 재택 건강 보조원 등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의료 분야는 역시나 확실한 승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 교육의 미래에서 정말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는 기술 등장으로 중세 유럽의 노동자 조합인 길드 시스템의 해체에 일조한 산업들에서 나타난 변화와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 특히나 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은 일종의 길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따는 방식이 전부 이 길드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에서 발견한 세 가지의 트렌드, 금융중개 탈피, 민주화, 사용자 경험의 향상, 이 세 가지의 것은 다음과 같이 교육의 미래에도 같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주식시장이 대공황 때처럼 폭락을 했습니다. 급하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개입하면서 오름세로 전환되긴 했지만요. 과연 계속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향후의 주식시장 주요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면 단기적인 수익이 있을 것으로 저자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보수적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리스크가 주택시장 및 고용시장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바라봅니다. 또 미래의 불확실한 한 가지는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이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로 이어지고 미국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 규모 있는 경기 부양 법안이 한동안 시행이 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기가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할 위험 때문에 저성장과 맞물린 디플레이션 위험이 얼마나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미래를 내다볼 때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할수록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정치인과 경제학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해 2조 3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에 찬성합니다. 저자 역시 대규모 재정 부양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019년 미국 경제가 21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것은 월평균 1조 8천억 달러의 성장률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임에 틀림이 없죠.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만일 미국 경제가 한 달간 완전 폐쇄에 돌입한다면 발생할 경제 손실액은 무려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만회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저 영원한 손실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 금리가 매우 낮아서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발행을 늘리는 것이 예상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 부채가 불어나는 문제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23조 2천억 달러라는 돈은 국가 부채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또한 널리 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급여를 받는 개념인데요. 이것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간단히 말해 그렇게 지급할 돈이 실제로 없다는 것이죠. 20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복지 지급액을 생각해보면 보편적 기본소득 또한 국가 부채를 끝도 없이 불어나게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또 다른 고정지출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부채 증가와 재원 없는 복지 시스템으로 미래가 한층 불확실해졌다는 것이죠. 보편적 기본소득을 배제하고서라도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는 정말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 지원 혜택은 재원 마련 없이 재무제표에도 잡히지 않는 대규모 부채가 되어서 서구의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뒤엎고 경제 성장의 싹을 자른 채 민주주의마저 전복시킬 불안정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이 지난 후를 대비해서 책임있고 건전한 재정 지출을 보다 더 고민하고 설계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후 같은 위기가 다시 찾아올 때 우리는 좀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사무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을 점점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 가게 수요의 감소입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는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더 증가해서 자영업 부동산들의 손해는 갈수록 늘어나 코로나 이후 업계 전체가 문을 닫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주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로 넘쳐날 것이고요. 집값은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광 밀집 지역의 부동산은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연장되면 관광 밀집 지역이라 볼 수 있는 라스베이거스나 올랜도, 뉴올리언스 등의 상황이 매우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의 변화입니다. 직원들이 가까이 붙어서 업무를 보던 기존의 사무실 공간보다는 각자 흩어져서 업무를 진행할 주택 공간을 보다 더 선호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은 도심 근처의 아파트보다는 교외의 널찍한 단독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물류창고 및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유통망이나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을 포함해서 기초 생필품조차 구매하기가 어려웠던 현실을 우리는 맞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투자, 커리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농업 분야를 찾을 것이고요. 그 인기는 10여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뉴스와 온라인 게시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미디어와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허위 합의 편향에 빠지는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 신념, 행동들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자기 중심성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 역시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의 기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 SNS는 허위 합의 편향을 부추겼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 생각이 많은 이들에게 합의한 생각과 같다고 믿을 때 이러한 편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뜨는 게시물 중에 정말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소수에 불과한데요. 페이스북의 최적화된 알고리즘은 나에게 맞춤화된 정보만을 선별해서 제공해 줍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노출되는 게시물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나 선호, 믿음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러리라는 느낌을 강화하게 합니다. 결국에 나와 나 같은 주변인들이 믿는 것이 곧 진실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미디어는 괴물 같은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무거운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현 시점에서도 현재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이 합의 편향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진실과 현실이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되고 고도의 개인 맞춤형 정보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합니다. 사람들은 동질적인 하위 집단을 이루고 주관화된 정보들을 소비하고 공유하는데 이것은 일그러진 미디어의 민낯이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디어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가 못합니다. 국가적인 정체성에 균열이 생길수록 미디어는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악의적인 이용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회를 하나되게 하는 미디어의 힘 역시 점점 더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코로나19, 국가 안보 이슈들이 대선 토론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론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투표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인지가 사람들의 투표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코로나19의 우려가 향후 몇 달 동안 계속된다면 부재자 투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는 2020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일자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업률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 캠페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미 실업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2020년 2분기 실업률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치솟은 실업률과 무직률은 3분기와 4분기 혹은 그 이상으로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드러난 경제의 취약성은 아직 모두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결과 역시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해서 어렵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정말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다가오는 변화로 인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업무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갈수록 변화하고 지리적으로도 더 분산된 기업의 조직 사다리에서 승진하려면 리더십이 정말로 필수적인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가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과 시간, 장소 모두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부서장, 고객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눈에 띄는 것인데요. 일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재택근무로 서로 흩어져서 일하는 직장이라면 일만 잘하는 것으로는 좀 충분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서 리더로서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향후 커리어의 성공과 승진을 위해서 정말로 갈수록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과 레저에서도 한두 가지 변화는 확실해 보입니다. 먼저 여행과 레저는 가처분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지출로 일어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여행과 레저에 들어가는 개인 또는 기업의 돈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스타트업의 기업들은 자금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손실도 크고 현금 유동성이 낮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어려움은 보다 더 클 것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망하거나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소멸할 위험 역시 존재합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기업이 수익을 통해 성장하길 바라지만요. 지금은 수익 대신에 성장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수익과 현금 유동성이 성장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혁신을 이루는 속도에 장애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하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은 향후 수년간 상당히 치명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와 비극 속에서도 보건이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재택근무 확산을 앞당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고요.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자신의 직업 및 직업 선택권과 미래의 잠재적 소득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업무 및 직장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의 쏠림 현상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교육 및 투자 정책을 통해서 전반적인 공중보건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요. 의료 및 보건 분야를 선택하는 이들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 의료기기 및 개인용 의료보호구의 공급 부족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의료 공급망을 정비하고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절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전략을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에 있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변화를 한번 보면 관광산업과 레저산업 등 수많은 산업이 결코 예전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입 절감의 여파가 아마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여행과 레저 산업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가장 큰 부정적인 여파라면 적자 지출과 국가 부채의 증가를 보다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런 재원도 없으면서 경제의 모든 것을 매입해 소유하는 소위 경제의 양자 상태에 슬금슬금 다가가고 있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올 긍정적인 혜택보다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도 큽니다. 인명손실, 질병의 고통, 경색된 의료의 시스템, 지역 및 산업 경제의 파괴, 국가 부채의 증가, 그리고 은행 부담의 증가 등 다방면에서 비용이 정말로 너무도 큽니다. 어떠십니까? 이 책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들 중에서 정말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정도로 가장 인기가 있는 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인 제이슨 생커는 이러한 예측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전체적인 사회의 모든 분야를 잘 아우르면서 사실과 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삶을 예측해 볼 수 있게끔 정말로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